혹시 대표님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접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랬는데 네. 올해는 이제 ETF 승인되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 패턴과는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보기에는 이제는 시장의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말씀이신. 좀 더 어려운 시장이 된 거죠.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칼럼니스트 그리고 유튜브 채널 데니월드의 운영자이신 김동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요즘에 이 장이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만약에 정말 저평가 구간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정말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어떤 땅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으면서 그리고 가장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바로 이 데니월드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영상 보시고 또 부족하신 부분들은요, 데니월드 채널에 가셔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과기부 주간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인데 보통 3월부터 제 주 강의가 이제 시작돼서 그 강의 관련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간 남는 대로 투자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투자 관련 이제 리서치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데니월드 운영자님, 이제 김동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 어떤 뭐 정성적인 평가들, 그러니까 어떤 호재라든지 악재 그런 뉴스들에 의해서 투자하신다기보다는 이 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룰 텐데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매집할 기회가 있을까 네.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물 ETF 수요에 의한 상승이다 이런 분석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반감기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 개인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비트코인이 이전하고는 다르게 어떤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인가 이제 박 작가님 채널 나와서 그때 얘기했는데 그때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랬는데 네. 더 올라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언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이제 못 들어오신 분들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언제 어느 정도 익절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이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가격 자체를 예측하기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좀 보기는 힘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반감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 반감기가 원래 반감기 이후에 항상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변화는 있었는데 그렇죠.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보다는 올해는 이제 ETF 승인되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국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 자체가 새롭게 이제 좀 바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초기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렇다고 뭐 이 가격이 꼭 뭐 낮은 가격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시장 큰 측면에서 보면 초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와 다르게 이제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한 다른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그리고 크립토의 기술도 굉장히 많이 성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전통적인 산업하고 이 산업이 어떤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변했고 과거와는 다른 어떤 시점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감기 기준으로 가격이 바뀌었다면 그러한 측면보다는 어떤 이 크립토 시장,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한 시장 자체가 좀 새롭게 진입되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 패턴과는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보기에는 이제는 시장의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뭐 본다면 뭐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거래소 데이터라든지 뭐 몇 가지들을 보면 됐었는데 지금 이제 기관이 들어오면서 ETF가 들어오면서 ETF 쪽은 또 보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쪽은 안에 뭐 마켓 메이커 팀도 있고 그 안에서 그 팔렸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인 복합적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영향을 지금은 영향이 미비하지만 근데 이게 더 커지면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시장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거래에 대한 지표들이 원래 중요한데 네. 사실 온체인 지표도 거래에 대한 지표들인데 그렇죠. 네. 이게 온체인상에서 거래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는 OTC 마켓이라든지 네, 그 네. 배후에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부분들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궁금해하십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더라도 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에 의해서 천정부지로 상승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과거처럼 뭐 큰 폭의 조정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큰 폭의 조정보다는 뭐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죠. 그쵸. 단기적인 조정은 있는데 과거에는 보통 사이클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쵸. 올랐다가 떨어졌으면 지금은 그런 흐름보다는 어떤 적정가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새롭게 형성이 됐고 여기서 이제 그 시장이 초기에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받지만 과거처럼 그 막 급락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관도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 차트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수요에 의한 그런 방어들이 사실은 이 거래라고 하는 것들이 네. 지금 기관들이 이렇게 방어를 한다는 거는 과거처럼 움직이기에는 수요가 그거를 또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네. 들고 임의로 어떻게든 뭐 더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시장을 막 좌지우지할 정도까지는 네. 지금 최근에만 봐도 가격이 되게 하락을 한번 하더니 하루 만에 V자 반등을 그리는 걸 보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이게 조금 확실히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인지들은 하게 됐는데 네네.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 네. 자체를. 자,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올해 4월에 예정되어 있고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한번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금리 인하나 뭐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 그리고 미국 대선 같은 또 여러 이슈들이 올해에는 좀 많이 모여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보시는 그러면 지금 이 ETF와 반감기를 제외하고 좀 중요하게 볼 만한 변수가 또 있을까요? 저는 뭐 질문 주신 뭐 금리 인하, 마운트 코스 채권, 뭐 대선 다 영향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 같습니다. 결국 금리 금리 인하가 뭐 어떻게 될지 뭐 최근에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라서 어떤 비트코인 가격에 분명히 이제 큰 영향을 주니까 자금이 많이 확보되고 유동성이 풀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뭐 똑같다면 똑같은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만약에 인하가 결정이 된다면 분명히 시장에 어떤 그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면 그걸 계속 유지시켜 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만약에 금리 인하가 그냥 안 되고 지속된다면 뭐 약간의 좀 뭐 조정을 받든지 이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금리 인하가 만약에 뭐 6월에 한 차례 정도는 하지 않을까 뭐 시장 예상들도 있는데 이 금리가 만약에 진짜 인하가 됐을 때는 이제는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들이 너무 많이 좀 겹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돼서 네. 더 어떤 조정의 틈을 네. 좀 논리적으로는 또 네. 합리적으로는 주기가 좀 힘든 상황이 더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당연히 좋은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적게 담으신 분들이나 조금 안일하게 계셨던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좀 조금 이따 사지 뭐 이랬던 분들은 네. 진작 살 걸 약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네. 비트코인은 뭐 언제든지 매집해 나가면 되는 자산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해서 모아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한정된 시드 머니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또 그런 압박감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네.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까지 모아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은 되게 좋은데 이게 개인의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쵸. 굉장히 좀 어려운 답변이긴 한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사모으면 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국에 내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하는 자세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돈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을 사는 이유는 내가 거주 목적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강남에 집을 산다고 하면 계속 가치가 오를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이 전제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거주 플러스 사는 거고 아니면 뭐 상가를 산다고 하면 그건 이제 어떤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안정적인 자산을 생각했을 때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부동산이 있을 거고 지금 많이 좀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그렇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동산이라는 분명히 안정적인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고 아니면 뭐 채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채권을 많이 투자를 그렇죠. 하죠. 부유하신 분들은. 그래서 채권, 뭐 부동산, 주식은 뭐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투자 목적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그냥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투자 대상으로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 대상이 되는 이유는 굉장히 큰 변동성 그리고 뭐 수익성 이런 건데 아주 멀리 봤을 때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입장은 투자 대상이 아니고 어떤 안전자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가치 아니면 뭐 부동산 가치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계속 뭐 오르거나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안정적인 거잖아요. 잃지 않는. 비트코인도 결국에 그 시스템이나 전체 논리나 이걸 다 이해하면 이게 안정자산이라는 걸 알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일단 먼저는 내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이라는 말은 10년, 20년, 30년 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안전자산이에요. 네.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치가 이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건지 그건 자기 자산을 다 봐야겠죠. 내가 뭐 채권 얼만큼, 부동산 얼만큼 그리고 이거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얼만큼 보유하는 비율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비율만큼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 가시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 비트코인이 이제 안정자산이 될 쯤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그렇죠. 안정화될 거란 말이에요. 고점에서 하죠. 뭐 부동산도 뭐 변동이 크지만 그래도 주식에 비해서는 좀 변동성이 적잖아요. 네. 채권은 더 적고 뭐 그러면 아마 채권하고 부동산하고 한 중간 정도 아니면 부동산보다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정도 가격이 됐을 때 가지고 있는 내 비트코인 보유량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익을 위한 지금 이 변동하는 장에서 그런 두 가지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게 제일 좋은 점은 뭐 부동산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어쨌거나 이건 언제든지 바로 즉각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환급성이 좋다. 네, 환급성이 좋은 거죠.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부동산은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언제 팔지 모르죠. 언제 팔기도 힘들고 그 매도자를 찾아야 되는데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채권보다는 수익성이 좀 높지만 언제든지 이제 환매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러한 자산으로 좀 괜찮다.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은 투자 자산이지만 이것이 정말 안정적인 자산이고 우리가 네.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산으로서의 위치까지 가려면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뭐 얼마 사고 뭐 어떻게 사고는 사실은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쵸. 네. 그거는 개인의 어떤 여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네. 그거는 본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뜨면서 비트코인이랑 같이 막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네네. 지금 뭐 대표적으로는 뭐 스택스, 알렉스, 오디너스 이런 프로젝트들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계신 프로젝트들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은 아마 작년에 오디널스 이슈로 이제 계속 이게 시장에 니즈가 생기면서 막 폭발적으로 이제 느는 것 같아요. 느는 거는 뭐 오디널스에서 큰 수익성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된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택스를 가장 오래 전부터 알고는 있었고요. 네. 뭐 그렇다고 그때 알고는 있었는데 투자는 하지 못했어요. 스택스가 오래 전부터 개발했고 이게 필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네. 뭐 그렇게 쭉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스택스는 이제 좋게 보고요. 좋게 보는 이유는 그 비트코인에서 사실 어떠한 기술을 비트코인과 연계돼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쵸.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개발자라면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거를 한다면 뭐 한 중급 정도가 필요하다면 비트코인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비트코인 방식으로 개발하려면 상급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이제 스택스의 개발진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택스 자체는 이제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스택스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스택스에도 이제 디파이 상품이 나와서 좀 활용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역시나 너무 느리다. 아직은 너무 느리다. 너무 어렵다. 이게 비트코인 자체가 원래 느리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구조상 느린 게 있거든. 그래서 해보면서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과연 실제 그냥 단순히 거래소에서 스택스를 가지고 있는 그거보다 그 실제 디파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스테이킹을 하고 그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아직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좀 동방상승한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여전히 어떤 비트코인과 같이 생태계를 갖춰야 되는 기술력 같은 프로젝트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프로젝트를 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그동안 봤던 거는 이제 스택스였고 그래서 근데 실제 해보니까 여전히 다른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보다는 좀 어렵다. 좀 더 느리고 정보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일반인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스택스가 사실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비트코인의 어떤 호재를 같이 좀 가져간 부분들이 있고 스택스가 이번에 이제 나카모토 릴리즈를 통해서 이제 그걸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고 좀 나선 건데 이제 확장성을 높여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TVL 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택스가 사실 이더리움 롤업보다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아직까지는 자본이 예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저도 스택스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방향성들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께서도 스택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성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 볼 텐데 대표님의 그 영상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영상을 봤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알트코인을 인정한 이유라는 영상을 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크게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 중에 이제 비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죠. 비트코인만 유일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심한 말로 쓰레기다 뭐 이런 스캠이다. 코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저는 이제 비트 맥시멀리스트를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 맥시멀리스트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비트 맥시멀리스트는 아니고 비트 맥시멀리스트는 비트코인을 어떤 지키는 어떻게 보면 어떤 독립투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독립군 같은. 비트코인을 끝까지 지키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거의 뭐 100원까지 떨어져도 이분들은 비트코인을 절대 안 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애정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아마 여기 악플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실제 이제 초반에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활동했었는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 초창기 때 비트코인에 좀 결함도 있어가지고 뭐 문제도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을 막 수정해 나가고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도 전문가들 모였지만 이게 처음 보는 거니까 이 운영 원리라든지 이런 걸 다 모르는 거였어요. 뭐 질문도 해보고 뭐 이런 거 제안을 해보고 그러다가 어떤 제안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탈중앙화된 어떤 시스템이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채굴자들 채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채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그러면 이 채굴 시스템이 비트코인만 채굴하지 말고 또 하나 이제 그 도메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네이버닷컴 뭐 다음.net 이런 것들이 도메인 딱 하나잖아요. 그게 도메인 관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화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도메인을 중앙화된 방식이 아니고 비트코인의 원리를 따라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도메인을 한번 관리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고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 채굴을 하는데 어떤 도메인이라는 어떤 독특한 그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도 채굴하면서 그 도메인 관련 채굴을 하면서 여기에 뭐 비트, 뭐 DNS 뭐 이렇게 해서 탈중앙화된 어떤 비트코인의 도메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떤 코인도 주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굴 파워도 같이 활용하고 이런 제안을 누가 했어요. 그랬더니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거 되게 좋은 제안이다. 그럼 우리가 그 비트코인 코어에도 그걸 좀 한번 적용해서 프로토콜 좀 바꿔보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돼서 막 얘기하다가 결국에 이제 최종 이제 실행까지는 안 됐는데 그 아이디어 단계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 그 온라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때 이제 아이디어 상으로 이제 인정한 거는 그 다른 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체인이었거든요. 다른 체인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리고 다른 체인에서 코인을 또 발행하는 거, 거기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 그것까지도 이제 사토시는 그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사실 그 비트 맥시멀리스트들은 사토시 나카모토를 제일 이제 그 어떤 우리의 이제 그 어떤 종교적인 이제 가장 큰 지도자니까 네. 그렇게 이제 추앙을 하니까. 그러면 그분이 한 이야기가 이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의 입장은 들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논의 때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근거로 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도 그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그때 영상을 그렇게 한번 찍었었죠. 네. 되게 흥미로운 말씀이세요. 네. 진짜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좀 더 뭔가 좀 개방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열려 있었던 분이다라는 생각을 네,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근거 중에 또 하나는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오픈 소스란 말이에요. 네. 오픈 소스라는 의미는 개발자들이 이걸 가지고 자유롭게 얼마든지. 변경하고 또 한다는 그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모든 오픈 소스의 개발자들 낸다는 것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시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도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른 어떤 알트코인을 인정한다는 의미죠. 오픈 소스로 낸다는 것을 그렇죠. 그런 발전시켜서 방향성은 네, 그렇죠. 같이 좀 발전시켜 보자.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와, 이건 약간 본의의 질문인데 혹시 대표님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접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방송용으로 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어요. 이거 편집 안 해야 돼. 사토시 나카모토가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일단 그 봤을 때 근거는 일단 뭐 개인이냐 아니면 다수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인 것 같고 개인인데 일단 암호학을 알고 있고 일단 천재 개발자고 그 비트코인 백서를 내기 전에 본인이 다 개발을 완성을 했어요. 한 뒤에 백서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인데 그 정도 개발의 경력을 갖추려면 제가 볼 때 비트코인 백서를 낸 시점에서 아무리 안 돼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40대 초 정도는 됐을 거다. 아무리 잘 네, 개발 경력이 최소한 한 10년에서 20년? 적어도 10년. 제가 볼 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어 있었고 그걸 본인이 그냥 이제 연구해서 개발했었고 본인이 만든 비트코인을 팔지도 않았으니까 일단 돈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운 사람,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천재 개발자이면서도 어떤 사회에 공헌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그가 왜 숨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들어보진 못했지만 제가 아무튼 파악한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누군가 특정 인물이 누구다 이렇게까지 지칭하기는 그거는 좀 어렵고 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조금 추측할 만한 사람들이랑 조금은 그래도 동선이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확실히 좀 있네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냥 계속 숨어서 지낼 것 같아요. 네. 아마 안 드러낼 것 같기도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좀 근데 왜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만 찍어도 사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흥미로운 미스터리 찾듯이 쉽지는 않으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예, 그렇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직까지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또 입에서 회자가 되고 대부분이 또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이 한결같이 다 굉장히 좀 추앙에 가까운 그런 그렇죠. 걸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런 업자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참 진짜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